라오스 밀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손이 제 팔목을 움켜쥐고 있었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어머니의 비명, 동생의 울음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고함. 엄마, 민호야.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15살, 저는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태어난 곳. 북한 최악의 수용소, 아오지 탄광. 죄인의 딸로 태어나 운명이 정해진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오지 탄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첫 기억은 어둠이에요. 탄광 막사의 어둠, 석탄 가루가 날리는 공기,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침 소리. 윤서야, 일어나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아버지는 이미 탄광으로 내려간 후였어요. 8살이던 제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배급소에 가야 해. 엄마는 동생 돌봐야 하니까. 배급소까지는 1시간을 걸어가야 했어요. 추운 새벽 얇은 옷 한 벌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배급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왔을 때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최영철 가족은 배급 없어. 왜요? 저희 아버지 매일 일하는데. 닥쳐.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모르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치범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빈손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생을 더 꽉 안았죠.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야, 죄인 새끼. 반 아이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윤서 일어서. 수업 시간마다 저는 앞에 나가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조국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 죄를 평생 갚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죠. 10살이 되던 해, 더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범 가족은 오늘부터 탄광 보조 작업에 투입한다. 10살짜리 아이가 탄광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 탄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탁하고 어둡고 좁았어요. 여기서 석탄실은 수레를 밀어. 천천히 하면 맞는다. 감독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레는 제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하지만 밀어야 했죠. 안 그러면 정말로 맞았으니까요. 1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정식 탄광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했어요. 16시간. 손은 굳은 살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언제나 석탄 가루로 시커맸죠.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좁은 막사에 모여 앉아 어머니가 만든 옥수수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윤서야, 너는 공부를 잘했잖아. 여기가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14살이 되던 해 겨울.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정치범 가족은 배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였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동생 민호는 11살이었는데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했어요. 누나, 배고파.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배급량을 모두 아이들에게 주었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몰래 가져온 풀뿌리라도 삶아왔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웃 막사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서야, 조용히 이리 와봐. 막사 구석,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둠 속이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윤서야. 내 아빠.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들키기만 해도 총살당하는 그 금기어. 하지만 아빠. 예전에. 알아. 내가 실패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 민호 봤지? 얼마나 말랐는지. 한 달만 더 지나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내가 브로커를 찾았어. 확실한 사람이야. 정말요? 정말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다. 두만강을 건너야 하고 중국을 거쳐 라오스까지 가야 해. 그리고 태국으로 넘어가면.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어. 거기선 굶지 않아도 돼. 너도 학교 갈 수 있고. 저는 울었어요. 한국. 그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언제 가요? 1년 후. 돈을 모아야 해. 브로커한테 줄 돈이 필요하거든. 1년.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비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몰래 석탄을 빼돌려 팔았고 어머니는 막사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며 식량을 받았어요. 저도 제 몫을 했습니다. 배급소 근처에서 떨어진 곡식 알갱이라도 주워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과 식량. 하나하나가 우리의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할수록 두려움도 커졌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가다가 죽으면?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15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 달이다. 다음 달 보름달 뜰 때. 드디어였습니다. 1년을 준비한 우리 가족의 탈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오지 탄광.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이곳. 정말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동생 민호, 피곤에 지쳐 잠든 어머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 꼭 성공해야 해. 우리 모두 함께 자유로워져야 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자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날 밤 제가 본 보름달이 가족 모두가 함께 본 마지막 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아버지의 속삭임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 막사를 나서는 우리 가족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한 행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들키면 총살. 실패해도 총살. 하지만 남아있어도 굶어 죽을 운명.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기.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늦었네. 빨리 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돈은?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1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중국 돈 3,000위안. 우리 가족 4명의 목숨값이었어요. 적은데?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일단 가자. 시간 없어. 브로커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2시간을 걸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민호는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아 이끌었죠. 저기 보이나?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 이번 달은 물이 적어. 다행이야.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정말요? 대신 경비병이 문제야. 내 신호 보고 뛰어. 알았지?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지금. 브로커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올라왔죠. 빨리, 빨리 와. 브로커가 반대편에서 손짓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북한군 경비병의 목소리.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뛰어! 계속 뛰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강물이 튀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으악! 민호가 비명을 질렀지만 어머니가 입을 막았어요. 민호야, 참아. 조금만 더.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는 경비병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중국이 있었으니까요. 다 왔어. 손잡아.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북한 땅을 벗어난 거였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성공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달랐어요.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뭐라고요? 여기도 위험해.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송이야.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그 말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탈북했지만 아직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서 와. 숨을 곳으로 가야 해. 브로커를 따라 도착한 곳은 낡은 농가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있어. 다음 이동 준비되면 연락 올 거야. 한 달이나요? 싫으면 나가. 공안한테 잡히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 지하실은 정말 좁았어요. 창문 하나 없는 어둠 속 4명이 누울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브로커가 밥을 가져다 줬어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다음 은신처로 이동. 어디로요? 몰라도 돼.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시작된 긴 여정. 우리는 중국 땅을 가로질렀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어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걷고 또 걸었죠. 한 달, 2달, 3달. 은신처를 옮길 때마다 브로커도 바뀌었어요. 돈 더 내야 해. 새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가진 거 다 줬어요. 그럼 라오스 못 가. 제발. 조금만 더. 결국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은반지를 줬어요. 그제야 브로커는 움직였습니다. 2009년 7월. 우리는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밀림을 통과해서 라오스로. 얼마나 걸려요? 사흘. 빨리 가면 이틀. 밀림.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벌레들이 온몸을 물어뜯는 곳.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태국이야. 그럼 한국에 갈 수 있어.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날 밤. 우리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라오스 마을 나와. 거기서 차 타고 태국 갈 거야.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안도했어요. 끝났다. 드디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터진 손전등 불빛. 꼼짝 마. 라오스 공안이었습니다. 뛰어. 흩어져.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순간 모든 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기 시작했고 공안들이 쫓아왔어요. 윤서야.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야. 빨리.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안 돼요. 엄마랑 민호가. 지금 가지 않으면 다 잡혀. 브로커는 저를 끌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호야. 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들. 어머니의 목소리, 민호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안 돼. 제발. 돌아가야 해요. 닥쳐. 소리내면 다 죽어. 브로커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을 더 뛰었어요. 더 이상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브로커와 저, 그리고 낯선 사람 2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요? 민호는요? 아빠는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우리 가족은 어디 있어요? 모른다. 거짓말. 분명 뒤에 있었어요. 잡혔을 거야. 봉안한테. 그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빗속에서 저는 울었어요. 가족 없이 혼자 남겨진 15살 소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울지 마. 계속 가야 해. 못 가요. 가족 없이는. 여기 남으면 너도 잡혀. 선택해. 살고 싶으면 일어나.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어요. 엄마, 민호, 아빠. 그날 밤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1년을 준비하고 석 달을 함께 도망쳤던 가족.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라오스 밀림의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국 난민촌. 저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서. 이름이 뭐야? UN 직원이 물었어요. 최윤서입니다. 나이는 15살이요. 가족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입니다. 제 대답에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난민촌에서의 석 달.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비명, 민호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 손을 놓쳐버린 순간. 엄마, 민호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 바라봤습니다. 또 악몽 꿨구나. 같은 방을 쓰는 탈북 여성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2009년 11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 처음 타본 비행기, 처음 먹어본 기내식.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 없이 도착하는 한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최윤서 양 맞죠? 환영합니다. 환영이라는 말이 그렇게 공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어요. 한글 공부, 컴퓨터 사용법,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하지만 머릿속에는 가족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응, 윤서야.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담당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야, 솔직히 말할게. 라오스에서 잡혔다면 아마 북송됐을 거야. 북송이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뜻이야.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시 북한으로? 그럼 수용소에. 아니면 처형당했을 수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윤서야. 제 가족은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줄 수 없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16살.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원룸에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 가족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악몽이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베개를 적시며 우는 밤들. 내가 더 빨리 뛰었다면, 엄마 손을 놓치지 않았다면, 민호를 안고 있었다면.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 진학 대신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전단지 돌리기.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서 국제 적십 자사에 수소문했고 탈북민 지원단체를 찾아다녔어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에게 물어볼게요. 라오스 쪽 정보도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2년, 3년, 5년.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일했어요.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에 중국 거래처 담당을 맡았죠. 윤서 씨, 중국어 정말 잘하네요. 어릴 때 배웠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으니까요. 23살. 저는 회사에서 김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영업팀 대리님이었죠. 윤서 씨, 오늘 회식 가요? 저는 괜찮아요. 왜요? 같이 가요. 재훈 씨는 다정했어요. 처음엔 그냥 선배였는데 점점 더 자주 말을 걸었고 저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죠. 윤서 씨, 가족이 어디 계세요? 어느 날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네. 부모님이? 예.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재훈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윤서야, 나랑 결혼할래? 25살 재훈 씨가 청혼했어요. 저는 제 과거를 말해야 해요. 무슨 과거? 저 북한에서 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어때서? 재훈 씨가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너잖아. 과거가 뭐든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결혼 후 재훈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오클랜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사람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저희는 한국 식품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점점 커져서 여러 지점을 낼 수 있었죠. 28살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지우. 지우? 왜? 자유자, 있을 유. 자유가 있기를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다. 지유를 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민호, 아빠. 저 행복해요. 하지만 여러분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가족 찾기를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계속 국제단체에 연락했어요. 중국 브로커들, 탈북민 네트워크, NGO 단체들.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15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3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국제 적십 자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 가족 관련 정보. 손이 떨렸습니다. 또 헛된 희망인가. 15년 동안 수십 번 이런 메일을 받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거나 잘못된 정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친애하는 최윤서 씨, 귀하의 어머니 박순희 씨와 남동생 최민호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옌벤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발견. 됐다고? 여보, 여보. 저는 재훈 씨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가족이 살아있대요. 그날부터 미친 듯이 확인 작업을 했어요. 사진을 보냈고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DNA 검사도 요청했습니다. 한 달 후 확인되었습니다. 정말로 제 어머니와 동생이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영상통화로 본 어머니는 늙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하지만 눈빛은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어요. 윤서야. 내 딸.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무슨 말씀을. 제가 미안하죠. 저도 울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민호는요? 민호도 있어요? 응, 여기 있어. 화면에 나타난 동생. 11살 꼬마였던 민호는 26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민호야. 많이 컸구나.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우린 북송 안 됐어. 중국 공안이 뇌물받고 풀어줬거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중국에 숨어 살았어. 불법 체류자로.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야. 네.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요? 병이었어. 병원도 못 갔지. 불법 체류자라. 아버지. 탈북을 결심했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로 이끌려 했던 아버지. 끝내 자유를 보지 못하고 중국 어딘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장례는 치르셨어요? 간단하게. 화장했어.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엄마, 민호, 이제 뉴질랜드로 와요. 뉴질랜드? 네. 제가 초청할게요. 이제 숨어 살지 마세요. 석 달 후. 오클랜드 공항. 저는 재훈 씨, 지우와 함께 어머니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온다. 지우가 소리쳤어요. 국제선 출구에서 수레를 끌고 나오는 두 사람. 어머니와 민호였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갔어요. 15년 만에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손 놓쳐서. 아니야, 윤서야.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민호야. 누나.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순간인지. 그들은 모를 테니까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손녀 지우를 돌보고 민호는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도 잘 되고 있고요. 주말이면 가족이 모여 바다가 보이는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할머니, 저기 배 봐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뛰어갑니다.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죠. 민호야, 학교는 재미있어? 응, 누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동생의 밝은 얼굴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었는지. 아오지 탄광의 어둠, 두만강의 차가운 물, 라오스 밀림의 빗소리,
그리고 15년간의 이별.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여보.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꿈꿨던 자유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는 아직도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진 채 살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15년을 기다려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우리가 해냈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